네, 4시가 돼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법인 사례 발표회 사회를 맡은 법인사무소 사회시사 장은영입니다. 네, 2023년 제12회 법인 사례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법인 사례 발표회 공동 타이틀은 경험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기이며 시작하기에 앞서 행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양신사회복지의 설립자이신 고 김경로 회장님의 추모 영상을 시청하고, 그리고 법인 사례발표회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나서 외부 자문 교수님으로 초청한 김수환 교수님의 복지기술 기조강연이 있겠습니다. 2부에서는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장님들 인사말과 기관별 사례 발표를 하고 자문 교수님의 총평 후 회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양신사회복지의 설립자이신 고 김경로 회장님의 4주기 추모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지난 195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은 이 민간 사회복지가 기관이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피부에 닿도록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내 목적은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민간 사회복지 단체로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신사회복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김경로 회장님께 존경을 표하며 회장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사례 발표회 행사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법인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 매년 직원들의 사례관리 능력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0개월 동안 준비하고 실천한 사례들을 2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친사회복지 외부 자문 교수로 초청한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장이자 사회복지학부 김수환 교수님의 복지기술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수환입니다. 오늘 양친사회복지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은 저와 함께 같이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재직하셨던 우리 김혜성 교수님,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자꾸 부르게 되는데 정성노인의 원장님이신 김혜성 원장님 말씀을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성노인의 집에 사례 발표인 줄 알고 제가 노인노동과 복지기술이라고 처음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사실은 복지기술이라는 제목은 이제 장애인, 사실 장애인에서부터 더 오랜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분야에서 보조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장애인으로부터 시작된 보조기술이 이제는 노인돌봄 분야까지 이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사례 발표회가 더 메인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강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복지기술의 간단한 배경, 그리고 복지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노령인구 이제 1000만 시대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 닥친 쓰나미 같은 변화들에 대해서 사실 아시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바인데요. 이렇게 인구 고령화가 복지국가의 수요와 부담을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응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술 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죠. IT 강국이고 스마트폰 소지율도 세계 1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유엔에서 매년 전자정부에 대한 발표를 하고 지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가버먼트에 대한 그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3위밖에 벗어난 적이 없는 이제 굉장한 IT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자정부 이용률이 전 국민 대상으로 89.5%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60세에서 75세 고령층의 경우에는 전자정부의 이용률이 65%로 다소 낮은 상황이 팩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디지털 약자 그리고 디지털 이용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런 사회 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장애인은 워낙에 일찍 시작됐지만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최근의 변화들에서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건강과 예방 그리고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 서비스의 한편으로는 질을 더 높이고 한편으로는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사회 서비스의 어떤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가 할 경우에 비용이 점점 이제 특히 고령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더 심해지시거나 그다음에 노화가 더 많이 진전되어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할수록 비용이 더 증가하는데 그거를 기술혁신형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낮추면서 질적으로는 더 높은 방식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이 복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이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기술의 범위와 유형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복지기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도 있고 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웰페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용어는 주로 이제 북유럽 쪽에서 좀 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이 용어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기술을 결합시키는 사회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혁신과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이제 복지적 성격을 가진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의료 쪽하고 복지 서비스 쪽하고 약간 이원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돌봄 서비스에서도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에서 이 의료 쪽은 보건 의료 쪽은 조금 별개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그 기술 수준이 높은 하이테크를 이용하는 경향, 그 다음에 오른쪽은 조금 더 커뮤니티 베이스, 그리고 왼쪽은 조금 더 개인 베이스라고 만약 볼 때에 헬스 쪽의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쪽 우리가 많이 요즘 얘기하는 그런 쪽은 조금 더 하이테크를 이용하면서 좀 더 개인 베이스에 이제 많이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조 기술, 뭐 어세스티브 테크놀로지라고 말하는 그 보조 기술은 사실은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하이테크인 부분도 있지 테크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나 제품 이용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인클루시브한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연령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그 테크놀로지의 수준 자체는 높지 않지만 복지 기술의 한 파트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소셜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로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복지 기술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에 좀 더 공공재로서 이게 이제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시장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수요는 공급은 별로 많지가 않거나, 혹은 시장에서 제공하려고 하면 너무 값이 비싸지거나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너무 비용을 높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혁신적으로 이제 사회 서비스를 기술 접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국가가 공급자 측에 대해서는 R&D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사용자, 이용자 입장에서는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복지 기술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복지 기술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는 첫 번째는 이제 인구 고령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U에서 이제 벌써 이제 10여 년 전인데요. 이제 이 복지 기술을 놓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3중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트리플 윈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건강과 사회적 돌봄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뭐 장기요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어 시스템의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현실화시키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도 지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의 기회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그쪽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도 EU를 통해서 펀드를 받아서 이제 R&D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복지기술 서비스가 주목받는 배경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체계에 제기된 여러 가지 변화 도전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이제 다 경험했던 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비대면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정신건강의 이슈라든지 많은 그런 이제 숨어있는 사각지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더 혁신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지역사회 돌봄 기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제 가치는 굉장히 많이 부여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 거냐, 그거를 정말 이제 그 인력을 통해서 전면화시킬 수 있을 건가,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런 복지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이제 돌봄과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한 사람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연속적이기도 하고 또 다면적이기도 한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의료와 건강 분야 그리고 복지 분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런 걸 좀 더 기술을 통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좀 더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복지 기술의 역할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것,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혁신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도 들리시죠? 네. 네. 한편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결과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창출물의 측면에서도 뭔가 이제 좀 혁신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혁신적인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런 혁신적인 과정, 결과물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리빙랩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어떻게 이제 리빙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복지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는지를 조금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복지기술 리빙랩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강남대에서 복지기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접근이 리빙랩 접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이 리빙랩이라고 하면 생활실험실, 생활 속의 연구소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서 어떤 새로운 발상과 접근법으로 혁신적인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이제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지기술 기관의 리빙랩을 하는 주요 목적 자체가 어떤 대상자의 더 나은 어떤 인지 기능이든 혹은 신체 기능이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기술의 장비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테스트해보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직접 제공해보면서 그걸 효과성을 검증해보기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품들의 사진들이 있는데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들어보셨을 만한 게 해피테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엠브레인이라는 기기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뭔가 본인이 추억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화면으로 띄우면 거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걷는 운동을 하는 머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리빙랩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정착한 이제 그런 복지 기술로 표돌이 효순이 같은 그런 이제 AI 로봇 같은 형태도 있고, 보강 알림 시스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런 복지 기술들이 이미 실험을 마치고 상용화가 되거나 혹은 이런 리빙랩 단계에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첫 번째 예는요, 사실 이건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의 리빙랩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하고 기업하고 협력한 형태입니다. 프로젝트랑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이제 리빙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기업은 사실은 삼성재단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병원은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업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뭔가 우리의 펀드를 가지고 이제 적절한 아이디어를 주면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병원 입장에서는 사회공포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뭔가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해봤던 그런 치료를 혼자 집에 가서도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복지기술 아이디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의를 한 다음에 만들어낸 제품이 사회공포증 환자 자가치료 VR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VR을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죠. 이 이용자들이 돌아가서도 자기 VR을 가지고 단계별로 예를 들면 이분들이 뭐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시다면 그런 세팅을 가지고 그 VR 앞에서 이제 해보게 하는 그런 세팅들을 연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VR 어떤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었고, 병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더해서 그걸 더 강화시켜주는 치료 기법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이제 그런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많은 방식은 이제 이렇게 자발적인 기업과 병원의 아주 자발적인 뭐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그렇지만 정부가 이제 R&D 사업을 통해서 펀드를 내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이나 혹은 때로는 지자체가 이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뭔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용어로는 쉽게 말하면 복지인데, 복지라는 용어를 쓰든 안 쓰든 사람들의 삶을 더 개선할 만한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그걸 실증을 하시오라는 이제 과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검증되는 게 좀 오래된 이제 예시인데, 여기서의 병원 분당 서울의 병원이었고요. 하나의 게임 회사가 여기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냐면, 수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동들이 이제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진료를 받는지 아이들한테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설명을 아예 안 하기도 아이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설명을 하자니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해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수술아동 대상으로 진료 공포 체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VR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게임 형태로 아이들이 이제 VR을 끼고요. 이제 이 아이들은 포켓몬 같은 것도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끼고 나면 거기에서 인도하는 그 캐릭터들을 따라가면서 이걸 눌러보고 자기가 받는 치료 이런 거 한번 눌러볼래? 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받게 되는 그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쉽게 알기 쉽게 처음 해보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동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유료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시술에다가 이걸 선택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유료화 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나아가서 이제 건강보험에 추가로 하고 싶어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기술 리빙랩 중에 가장 이제 좀 플랫폼 같은 형태로 이제 제공되는 게 이제 이런 네트워킹하는 플랫폼 형태의 리빙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성남에 있는 지금 이름이 이제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여기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 여기서 을지대학의 위탁을 성남시에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그 공간에 입주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상품들을 이제 전시하기도 하고, 그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R&D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 와서 이제 그 기업들의 제품들을 보거나 실제로 이용들을 하면서 본인의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 그 제품을 이용한 그 후기들을 이제 평가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특정한 제품이 아니라 이제 네트워킹하는 그런 형태의 리빙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웰템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화성시에 있는 보건소 시내 안심센터의 사례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 8개 정도의 리빙랩을 운영을 하는데, 주 복지관, 그 다음에 강남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 화성시 시내 안심센터, 이제 이런 복지관이 사실 가장 많고 한 5군데 되고, 이제 이런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기들을 이제 컨소시엄으로 기기들을 제공을 하고, 어르신들이나 혹은 장애 아동들이 거기서 테스트를 직접 그 서비스를 받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통해서 그게 어떤 효과성을 갖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의 한편의 기업한테는 그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갖는지, 또 어떤 면이 개선돼야 되는지를 이제 정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테스트베드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 자체로 서비스로 이제 이용자들에게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계속 이제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런 웰텍 리빙랩들의 실습이나 혹은 자원봉사를 나가면서 이제 그 일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저희 교육의 일환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제 큰 프로젝트인데요.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지자체 중에서 광주 서구를 선정을 해서 스마트 케어 모델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기술들을 활용한 방식들을 좀 더 고도화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환자 안심 서비스 이거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상부터 넓히고 그다음 넓혀서 이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서비스를 유료해서 받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종류를 훨씬 더 다양화해서 사람들이 더 욕구를 더 충족시키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들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복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탑업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조를 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이제 그 대면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이걸 어떻게 의료 서비스에 연계할 건가 이런 것들을 포인트들을 두고 이제 스마트 케어 모델을 짜달라고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특히 더 실험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지금 다양한 지금 장비들, 뭐 AI 스피커, 응급환자 안심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 링이라고 해서 이제 웨어러블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의 신체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건데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레이저 센서들 다는 이런 모든 정보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한편으로는 응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그 예방 프로그램, 헬스케어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위기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료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케어 플랜을 짜는 그런 방식의 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건 내년 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면 이제 이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좀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혼자 사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서비스들을 앱을 통해서 가족들에게까지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전체적인 모델링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효과성, 이것이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효과성 검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지금 복지부에서 원하는 건 이런 케어 모델을 짜고 가능하다면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업들만 한 3개 이상의 기업들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복지 기술이 이용자에게도 그리고 이 산업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다음 지자체 정부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복지 기술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28개 기술지자체 중에서 한 150여 개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미 복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지자체가 70%가 넘었는데 아마 지금 1년 사이에 훨씬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 대상은 노인, 특히 노인 중에서도 노인 1인 가구 그리고 주요 목적이 안심 안전 쪽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돌봄도 많아지고 있고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부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활용 기술은 그야말로 적정 기술로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AI 스피커도 상당히 확산되어 있고 이제 IoT 센서 그리고 AI 로봇 이런 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것처럼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우리가 각 기관마다 혹은 그 지자체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포괄적인 기획을 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돌봄 실현을 위해서 복지기술의 역할을 모색을 할 때 특히 돌봄의 연속성이라든지 목표의 단연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혹은 이런 특징을 가진 장애인 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의 그 기술을 단편적인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하는 과정에서 축적이 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들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많은 복지기술들이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를 아직 활용하지는 못하는 단계여서 그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복지기술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버넌스를 보면 이건 뭐 하나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만약 프로바이더가 어떤 기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기관과 이제 협력해서 그 기술을 실제로 제공하는 주로 이제 기업들이거든요. 뭐 사회적 기업이 됐든 아니면 벤처 기업이 됐든 아니면 때로는 이제 뭐 SK나 KT라든지 요즘엔 네이버까지 뭐 이런 큰 이제 그런 대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그 유틸라이저의 기업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이제 그 기획이 되고 또 실행이 되고 있고 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퀄리티 매니저로서 주로 이제 이런 대학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첫 출발은 이제 그 펀드에서 오는데 그 펀드의 지금으로서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가 재정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계속적인 인터랙션 그리고 공동 학습 그리고 공동 창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까 제가 이제 리빙랩이라는 표현 썼던 이유가 복지기술이라는 게 한 번 딱 고정해서 만들어지는 땡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개발하는 뭐 기업과 그 다음에 제공하는 기관의 실무자들과 또 이용자들 간에 계속해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디벨롭 시켜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가고 고도화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제공되는 부분이다. 그런 과정에서 기관의 실무자들도 또 연구자들도 또 개발자들도 서로 굉장히 배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지기술을 연구도 하고 실제로 사업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이 표현이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정말 되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용자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의 하고 담당자 간의 이제 파트너십과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해서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복지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저희 양친사회복지회에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또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가지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장님들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먼저 소방대학원 윤장수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대학원 원장입니다. 네. 우선 김성 교수님 기정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복지기술로 스마트 복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준비하느라 10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겠는데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이용님도 그렇고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바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성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0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네. 네, 다음은 서울보건센터 김주현 센터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주간센터 김주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네, 4년. 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여기 다 같이 이제 모였으면 좋았으나 뭐 이제 근무 여건상 같이 못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한 법인에서 이렇게 서로 일하면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반갑고 전 정말 좋네요. 이걸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많이 고생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가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이용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도 이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했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들도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울컥하고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법인 사례발표 위원장이자 정성노인의 집 김혜성 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노인의 집 김혜성 원장입니다. 제가 법인 사례 발표 위원장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네,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다만 항상 제가 이전에는 외부 자문 교수의 그 역할로 들어왔었고 지금은 그야말로 여기 같은 멤버,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부 멤버죠. 인사이드 멤버. 제가 법인 그 사례 그 외부 자문 교수를 할 적에는 제가 항상 저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사이드 멤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아웃사이드 멤버라고. 이제 저는 여기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임이 이전 그 선임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후임을 잘 모시고 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너무 김선 교수님을 어렵게 쪼르면서 모셨는데 정말 우리 좋은 그런 외부 자문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후임으로 모셨다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약간 길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외부 자문 교수 있을 적에도 선생님들이랑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발표를 위해서 많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항상 저에게는 선생님들은 이런 의미로 다가와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 으쌰으쌰 하고자 하는 패기, 뭔가 하려고 하는 열정. 이거는 현장 선생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훌륭한 바이브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번 발표 준비하는 과정도 그런 과정이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로 저에게는 기꺼이 귀한 타이틀을 제가 계속 수행하고 싶습니다. 정성노인의 집 저희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외부의 자문 교수님이자 어떻게 보면 연구 수행에 어떤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선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굉장히 리빙랩 모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증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와서 또 이제 현장에서 깨우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제 클래식과 이노베이션이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연구, 리빙랩 모형이 있다면 느슨한 형태의 리빙랩 모형도 인식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전통적인 그런 리빙랩 모형을 가지고 작은 어떤 그 공간에 제한해서 어떤 그런 연구들이 이어지지만 저희 정성노인의 집은 하나가 커다란 그 물리적인 공간이 리빙랩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뭔가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면 또 학계랑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면 꼭 그걸 하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현장 연구에
창의적인 부분이자 또 앞으로 대안적인 모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김수환 교수님이랑 많이 협력하고 싶고 또 우리 그 정석 노예지 또 그 소망재활원 소호센터가 그 한 선상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만남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만나야지 된다, 만나야지 된다, 만나야지 변하고 또 그 성장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겠지만 성장한다. 결국 우리가 가는 방향은 성장이다. 네, 그렇게 그런 소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올해 사례 발표의 공통 주제는 경험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경험과 변화하는 우리들의 성장 스토리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각 기관별 한 사례이며 발표 후 김수환 교수님의 총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소망재활원 김동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사회복지회 법인 사례 발표회 소망재활원 사회복지사 김동현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성 및 실천 사례 나에게 쓰는 자립편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례 대상자가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장애인의 독립적, 신변 자립이나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본 사례 또한 이용인의 동의를 시작으로 이용인 본인이 능동적 주체로서 스스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1년간의 서비스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갖고 자립 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이용인 기본 정보, 욕구 사정, 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이용인의 기본 정보입니다. 이름 최대건, 1987년생이며 1991년에 소망재활원으로 입소 후 해운학교 순회학급 고등부까지 졸업하셨습니다. 장애 종류는 중복장애 1급이며 가족사항으로 어머니와 누나 3분이 계십니다. 2019년부터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으나 코로나 시기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체적 기능 약화 및 가족들의 자립에 대한 염려 등으로 자립의 시기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인의 강점과 자원, 사회적 관계, 자립생활 능력 조사 등을 이용인의 욕구 중심으로 사정하였습니다. 이용인이 바라는 꿈과 목표, 욕구를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의 꿈, 이루고자 하는 것 항목에서는 자립을 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항목에선 개인방이 있고 주변에 마트와 공원, 영화관이 있는 주택에서 가족들과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밝은 미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 항목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정보화 수업을 듣고 있으며 자립 훈련을 위한 체험홈에서 가사 체험 및 금전 교육을 배우는 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나가 배운 것들을 실천 및 경험해보고 싶은 것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인은 소망재활원에서 33년간 생활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중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는 영상통화와 SNS를 통해 매일 안부를 묻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면회 및 외박을 하는 등 가족 간 유대가 깊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준거틀에 의거하여 총 9개 영역별로 이용인의 능력을 평가했고 그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가생활하기, 일상생활, 주거, 건강하게 지내기, 나를 보호하기, 직업 갖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이성친구 사귀기, 돈 관리하기입니다. 영역별로 평가된 이용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용인이 할 수 있는 정도와 그에 따른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서비스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입니다. 자립 지원 계획은 크게 3가지의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생활 유지. 두 번째, 사회적 관계망 확대.
세 번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생활입니다. 먼저 건강한 생활 유지 영역에서는 일상생활 능력 향상, 전동 휠체어 사용을 통한 이동성 확장, 보조기를 활용한 독립보행 가능, 선천성 용혈성 빈혈 정기 진료 등의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확대 영역에서는 가족관계 강화 및 유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의사표현력 향상, 지역 IL센터 교류 확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생활에서는 금전관리 능력 향상, 소비활동 기회 증대, 성에 대한 자기 정체성 및 올바른 이성교제 이해, 직업 및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과 컴퓨터 방문 교육을 지원, 여가활동 기회 증대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 서비스 진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일상생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기간 인근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내 체험홈에서 가사체험 진행하였습니다. 요리의 경우 이용인이 직접 재료 구입 및 조리하는 과정까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날씨에 따라 냉난방기 이용하기, 세탁기 조작법 등의 가전제품 사용법 습득을 지원했습니다. 작업치료에선 전동칫솔과 일상생활 도구를 활용한 훈련으로 손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물리치료에선 근육의 근력 및 지구력 향상을 위해 전동하지 운동기와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재활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하여 자립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가족관계 강화 및 유지를 위해 이용인의 가족들과 주기적으로 상담과 안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전관리 훈련에서는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조사하여 개인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으며, 사용 후 금액을 금전 출납부에 작성하여 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가활동으로 1박 2일 여행과 지역사회 나들이 참여 시 가족회의를 통해 이용인이 직접 여행지를 선정하거나 받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배움터 정보화 교육을 신청해 이용인이 평소 관심 있던 컴퓨터 관련 교육을 1대1로 방문을 통해 교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맞는 어휘 및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안 대체의 의사소통 및 그룹 언어 제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입니다. 지원 서비스 모니터링은 화면에 보이는 조사지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모니터링 설문조사는 활동이 즐거웠는지, 내가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는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네가 더 익숙해졌는지에 대한 설문이었고,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앞으로도 제가 배우고 싶은 교육이 있으면 꼭 듣고 싶어요. 자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용기도 더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 서비스 영역별 평가 내용입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유지 부문입니다. 작업치료 진행 후 일상생활 활동과 상지 기능 향상도를 기능성 독립 척도와 뇌졸중 상지 기능 검사를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모든 부분에서 향상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독립보행을 위한 물리치료 진행 후 이용인의 하지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 검사에서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용인이 만성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성 용혈성 빈혈도 평소 음식 섭취나 컨디션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현재까지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망 확대입니다. 이용인이 열심히 자립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자립에 부정적이던 가족분들이 자립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내 IL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교육 및 캠프에 참여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언어 제어를 통한 보안 대체의 의사소통 활용 능력 향상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장소와 관련한 어휘 이해력의 높은 향상도를 보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생활 부분입니다. 체험 후 가사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쇼핑, 여가 등 계획을 세우고 독립적 수행의 기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체크카드 사용으로 물품 구매, 금전 출납부 작성 등으로 금전 관리 능력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1대1 컴퓨터 방문 수업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검색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준거 틀에 의거한 자립생활 능력 사전 사후 평가표입니다.
9개 영역 중 2개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영역과 금전관리 영역에서 특히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이용인의 손기능 향상, 의사소통, 독립보행, 컴퓨터 활용, 여가활동 영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독립적 수행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립에 대한 기대치와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사례는 이용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용인이 서비스를 진행한 모든 영역에서 향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립을 한 후에 스스로 수행해야 되는 활동에는 다른 활동에 비해 적극성이나 향상도가 크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위해 여러 지원과 이용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곳에서의 자립 능력과 수준은 한 단계 더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인 저 또한 이용인의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이용인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본 사례에 열심히 참여한 이용인의 모습을 슬라이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이 하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 햇살 다시다 아찔한 게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었나 그때 우리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 그날 그냥 좋았어 다시 내게 없을 만큼 그러지 않은 얘기인데 웃을 거야 봄바람처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서울주간센터 김태균, 이현실 사회재활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주간센터 법인 사례 발표자 이현실입니다. 김태균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무용동작 치료 기반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이 성인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개발과 진행 그리고 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닥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외 활동이 축소되고 많은 비율로 가정 돌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기회가 열렸으며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자립생활 및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도 댄스 스포츠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댄스 스포츠는 미디어를 통해 휠체어 댄스라는 형태로 다수 소개되었지만 대한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 세부 종목에는 발달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댄스 스포츠 교실을 열었으나 성인 발달 장애인의 인지나 운동 능력 등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이 더디고 중도 이탈하는 회원들이 많아 운영이 지속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주간센터에서의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은 어땠을까요? 서울주간센터라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이용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부용동작 치료를 기반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용동작 치료가 무엇인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무용동작 치료는 신체 움직임을 사용하여 개인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심리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무용동작 치료와 자폐증의 관계 분석 자료를 보면 사회적 관계성과 소통, 상동행동 영역에서의 치료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센터에서는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불필요한 긴장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주간센터에서는 무용동작 치료를 기반으로 참여자의 정서를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활동을 중점으로 변화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본론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사용하는 이용인이라는 용어는 센터를 이용하는 성인발달 장애인 전체를 말하며 참여자는 이번 사례연구 대상자를 설명하는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2022년 도입한 방송 댄스 프로그램에서는 이용인 간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커플 댄스를 도입하였으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의 댄스 스포츠는 파트너 활동을 통해 사회정서 교류의 기회를 극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동작 치료 기반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9월 말까지 총 32회기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와 참여자 일상생활 및 프로그램 담당자인 사회재활 교사가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댄스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며 이를 무용동작 치료 관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자 선정은 전체 이용인 중 안정적인 출석,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능력, 서비스 지원의 피드백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참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웃 참여자를 소개합니다. 참여자는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동작 모방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용동작 치료를 통해 신체 역량과 리더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박 참여자입니다. 음악과 춤을 좋아하며 개인 활동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평소 불특정 사물을 만지거나 타인과 손을 잡을 때 정전기 발생에 대해 예민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용동작 치료를 통해 사회성 향상, 자극에 대한 반응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참여자입니다. 일상생활 능력이 뛰어나지만 장난기가 많고 프로그램 시 규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용동작 치료를 통해 규칙 준수, 타인 존중 태도를 관찰하였습니다.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복습, 신규 동작 학습, 휴식, 방송 댄스, 말놀이 운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파트너 활동 시 최대한 다양하게 짝을 맞추어 교류하였으며 회기당 4회 이상 파트너를 교체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무용동작 치료 요소는 다양한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 중 적용 가능한 항목들로 취합한 것입니다.
무용동작 치료를 우리 프로그램에 적용한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각 일으키기에서는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댄스 스포츠 동작을 통해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유도하였습니다. 규칙 정하기에서는 바닥에 라인을 표시하여 자신의 활동 범위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댄스 스포츠 기본 요소들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의 모습입니다. 참여자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일지와 척도를 통해 기록하였으며 참여자 소감 청취 및 강사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체 활동 척도는 댄스 스포츠 동작을 바탕으로 강사의 피드백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사회 정서 척도는 관련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회기별 점수를 월별 평균 점수로 산출하였습니다. 유 참여자의 관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는 댄스 스포츠 동작을 어느 정도 습득한 이후에 타 이용인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자세나 방향 전환을 알려줄 만큼 리더십이 향상되었습니다. 박 참여자의 관찰 결과입니다. 초반에는 사회정서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회기가 더할수록 사회정서 면에서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파트너와 손을 잡을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긴장감을 보이는 빈도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참여자입니다. 참여자는 프로그램 초반 타이용인에게 방해가 될 만큼 큰 소리로 말하고 스트레칭 시 앞자리를 고집하던 것과 달리 후반에는 독단적인 행동이 감소하여 타 이용인과 부드러운 감정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인의 소감과 강사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들은 짧은 문장으로 구두 표현해 주었습니다. 참여자의 표정과 태도 등을 통해서 높은 만족도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 참여자는 파트너의 손을 잡기 싫을 때 싫어요 라고 정중한 표현을 더 자주 하게 되었고, 김 참여자는 파트너 교체 시 어느 이용인과도 거부감 없이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파트너와의 호흡과 예의에 대해 강조하며 활동 초기 파트너와 함께 교류하는 과정이 어색했지만 점점 인사를 나누고 여러 파트너와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찰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각 참여자별 개인차는 있었지만 개인의 내적 영역에서 점진적인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춤과 노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댄스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가치를 실현하고 무용동작 치료를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을 더한 점, 참여자의 개인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아쉽게도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배운 차차차 댄스를 발표할 기회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지금 보여드린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네, 서울주간센터에서는 이후 진행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서도 많은 문화예술 활동에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인들이 더 배우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발표는 정석 부인의 집 임건우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노인의 집 임건우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주제는 사회적 관계 정성노인의 집에서 경험하다이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요양원에 입소한다라고 하면 먼저 신체적 불편함,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 자립함에 있어 불편함에 있는 어르신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와 단절이 되고 가족 외에는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요양원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요양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입니다. 입소 생활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다양하나 외부 주된 이슈로 인해 주로 노인 학대, 케어 서비스의 질 등에 관심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입소 생활이라 함은 다양한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생활이며 좋은 관계 형성은 입소 생활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입소자에게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입소자뿐만이 아니라 입소자 가족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호자들은 요양원 입소 시 자신이 케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통해 타 가족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연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서로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보호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면회가 있고 보호자 간담회가 있으나 주로 개별 소통이라는 한계가 있어 타 가족 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관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 이전의 기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소자 대상으로는 개별 중심, 그룹 중심이 모여 인지재활, 여가활동, 회상, 교육, 간담회, 정기별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 중심으로는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이 치매로 인한 인지저하, 신체기능 저하가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상생활 자립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등급 기준을 통해 요양원은 어르신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된 케어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 중심에서 더 나아가 프로그램 제공 시 CIST라는 인지선별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15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구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아무리 그룹 진행이라고 할지라도 입소자 각자의 의사소통 능력,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어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개별적으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며 그렇기에 협력활동보다는 개별활동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 프로그램 활동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작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프로그램이며 CIST 인지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보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프로그램이어도 1대1 진행 구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가족지원 프로그램 대표적으로는 어버이날 행사, 면회 외출 에바, 보호자 간담회가 있으나 입소자 가족 간 소통 및 관계 연결보다는 각자 개별 가족 중점으로 즐길 수 있는 구성이며 가족 연대 및 관계망 형성 등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가족 참여 프로그램 활동 사진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한 단위 가족 행사 구성이거나 간담회를 통해 여러 보호자가 참여한다 해도 요양원과 보호자 간의 단일 소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것이며 그 개입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그 고민의 결론은 입소자 가족 등 누구 하나 소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노인의 집이라는 요양원에 입소함으로써 정성노인의 집이라는 환경 안에서 직원, 입소자 가족, 입소자 등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며 느슨하고 개방적인 개인 모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들이 정성노인의 집에서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크게 개인 활동, 집단 활동, 가족 활동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활동이며 점심 식사 후 생활관 개방을 통해 자율 산책을 유도하여 입소자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 활동으로 기존 개별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최소 2인 1조 형식으로 짝꿍을 매칭한다거나 팀전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서로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더욱 유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 활동으로는 캠핑을 소재로 하여 여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과 함께 자유로운 소통,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순 먹거리 나눔뿐만 아니라 포토보이스 기법을 통한 가족 소개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나와 로비나 잔디밭 산책 등을 하면서 어떠한 주제 없이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집단 활동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팀전 활동으로 서로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대규모 활동이라고 해서 단순 문화공연 참여라고 할지라도 이제 전체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순 프로그램 참여뿐만이 아닌 서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가족 활동으로 가족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가족 캠프 진행 시 포토보이스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을 했는데 보이는 바와 같이 각자 보호자분들이 이제 스케치북을 들고 뭔가를 발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포토보이스라고 해서 마음속의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진이나 물건,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저희는 가족 캠프이기에 가족을 주제로 보호자와 어르신들이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에 의해 사회적 관계 지원 개입을 한 결과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입소자의 가장 큰 변화는 요양원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프로그램 개입 전 요양원이라 하면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인지 수준에 따라 요양원이 아닌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자신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기에 다 같이 남은 일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협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입소자 간 서로 화합하는 모습,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모습, 안부를 확인하는 모습 등 긍정적인 모습들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입소자뿐만 아니라 입소자 가족분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케어하지 못하고 요양원에 입소시켰다라는 죄책감에서 자신의 부모가 요양원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보호자분들도 있었고,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있는 모든 어르신과 가족들이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보호자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방향입니다.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크게 3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규모 및 대규모 집단 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있으며 실제로 저희 원도 중간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자체적으로도 노년이기에 건강 악화, 인지 저하 등 입원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활동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기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개인 간의 성격 차로 인해 갈등 위험 요소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지속성에 대한 과제가 있고, 대규모 집단 활동의 경우 봉사단체 모집, 후원 등 외부 자원 유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이에 대한 발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가족 연대감 형성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가족 캠프를 진행하긴 했으나 짧은 시간 가족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가족 연대 형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으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증적인 연구에 대한 과제입니다. 노인 요양원 특성상 엄격한 의미의 실증 연구 수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추상적일 수도 있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는 주제로 입소자들에게 구체적이고 통계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 인지저하 등 입소자 특성상 설문조사,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적인 연구 설계가 미비한 현실입니다. 사회적 관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일정 기간 정해두고 전문가 개입을 통해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하기에 그 이유는 인과관계에 있어 언제든지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입소자 가족 모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성 노인의 집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경험이라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입소자 가족 모두 편하게 쉴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총 3개의 사례 발표가 끝났습니다. 네, 법인의 전문 자문 교수로 초청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수환 교수님의 사례 총평이 있겠습니다. 제가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원고도 미리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참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설립자이신 고 김성호 회장님께서 우리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되게 울컥했는데요. 아 정말 그 정시인에 이어서 참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들으면서 그 자동적으로 메모를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굉장히 여러 차원으로 하게 되어서 먼저 전체적으로 발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아까 이제 김혜선 교수님께서 우리가 느슨한 형태의 리빙랩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복지기술의 리빙랩이어서 그랬던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의 연구소를 이미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도 경험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리빙랩 그 가버넌스를 보여드리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 학습 그리고 공동 창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개념들이 굉장히 와닿는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런 과정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리빙랩이라는 컨셉에 참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소망재활원의 경우에 이제 김동현 사육사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 한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원 수업 때도 학부생들한테도 읽히는 책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영국의 힐러리 코튼미 발간한 그 메디컬 헬프라는 책인데요. 혹시 이 사육사께서는 보셨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기존의 어떤 굉장히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그 기관 중심이고 또 약간 관료 중심이고 이런 수밖에 없었던 영국의 그 사육 서비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사회 활동적인 그리고 그 이용자를 중심에 놓고 이제 그 대상자와 관료화로 인한 소외를 넘어서서 관계와 협업에 기반을 둔 그런 이제 실천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시는 책이었고 거기 보면 이제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저는 여기서 하시는 걸 보면서 당사자 주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꿈꾸게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팀이 함께 붙어서 지원을 하되 필요한 도움을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그 도움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굉장히 저는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보신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 서구주간센터에서 이제 이현실 김태균 사회재활교사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보면서 한 편의 작은 논문을 제가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이제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서 및 신체 활동에 초점을 이제 두셨는데, 그것도 이제 총체적인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특징, 그 대상자의 특징, 이용자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의 특징에 맞는 특히 목표되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자 했다는 점, 그런 디테일들도 상당히 이제 잘 설정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참여자들의 변화를 굉장히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뭐 일지, 척도, 그다음에 이용인의 소감과 또 강사의 인터뷰까지 굉장히 다각도로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시고 평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무용 동작 치료였는데 지금 사실 저희 학교에 또 이준우 교수님이라고 장애인 전공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사실 복지기술 쪽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하시는 연구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감각 음악 시스템 개발이에요. 그걸 위해서 장애인분들을 주로 청각장애인이지만 많이 만나 뵀었는데 FGI도 하고 했었는데 그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음악은 곧 춤이더라고요. 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작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 장애인들에게 춤과 이런 활동이 무용 같은 것이 가져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거는 좀 번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좋고 아까 이제 제가 웰텍 리빙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는 그런 이제 음악과 동작과 그다음에 인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매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약간 웰텍 기반의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셔도 굉장히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저희가 이제 강남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그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성 노인의 집에 인건우 사회복지사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차별화된 접근을 포착을 굉장히 잘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이 됐었냐면 이제 입소자뿐만 아니고 입소자의 가족까지 어떤 새로운 가족을 형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요양원에서 이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양원이 그 어르신들의 그야말로 돌봄, 장기요양의 돌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사회적 관계라는 단어를 들을 때부터도 제가 약간 사회적 관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개별 가족 간에서의 이 소통뿐만 아니고 가족 간의 소통 그 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정말 친구처럼 지내면서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는 정말 굉장히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리스트에 올리겠다 이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빨리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인식 변화한 거를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입소자에게도 이제 친구를 내가 정말 새롭게 만나서 내가 평생 남은 여생을 같이 갈 수 있는 관계 그 다음에 입소자의 가족에게도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셨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어머님께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움을 드렸다라고 하는 너무 엄청난 사실 변화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 또 떠오른 논문이 있었는데 이게 약 한 10년 전 아마 발표됐던 한국 사회학회에서 발표됐던 논문이에요. 제가 그 학회에 가서 직접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한림대의 신경화 교수님이라도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발표를 하셨냐면 본인이 요양원을 가서 인터뷰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요양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양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거 어떠시냐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직원들도 다 너무 친절하고 밥도 괜찮고 지내는 거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삶에 만족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는 다들 갑자기 내 삶이 너무 불행하고 나는 굉장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가족한테 버림받았다. 나는 결국 내가 이제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모시려고 하지 않아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불행해지시는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것 자체는 만족스럽지만 나의 삶을 생각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그런 그 아이러니를 이제 딱 짚어내시면서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이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 부분이 이분의 논문을 이제 드디어 저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연구의 결과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증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선도적으로 여기서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사례 발표를 이 안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요양원들에게도 확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에게 참 여기서 이 사례 발표회가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발표회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완성도 있게 원고를 또 쓰시고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하신 노력들도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기관장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를 좀 더 학회나 이런 데서 저는 이제 발표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방식으로 확산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소회를 마치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인 사례 발표회 발표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법인 사례 발표회를 준비하시고 열심히 임해주셔서 법인에서 준비한 상품권을 김병준 대표이사장님 대신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회장님들과 교수한 교수님이랑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